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석이조, 일석이조.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우산도 없이 왜 이렇게 서 있나? 저는 당황해서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면서 그럼 비도 피하고 버스도 기다리고 참 똑똑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간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일석이조라는 말이었거든요. 일석이조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석은 돌석, 이는 둘 이, 조는 새 조자를 써서 만든 말이거든요.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 쓰이죠. 요즘으로 치면 배달시킬 때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이것저것 담다 보니 며칠 먹을 것까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위나라 때 조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계산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조조가 사냥을 나갔는데 활 한 발로 나는 새 두 마리를 동시에 맞춘 거예요. 그걸 본 부하들이 감탄하면서 역시 우리 주공께서는 한 번의 화살로 두 마리의 새를 잡으시는군요. 라고 칭찬했죠. 조조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작전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실제로 조조는 전쟁에서도 이런 전략을 자주 썼어요. 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챙기는 식으로요. 그런 조조의 지혜로운 전략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비를 피하려고 정류장에 들어왔는데 덕분에 버스도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일석이조는 단순히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당구풍월, 당구풍월.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저를 관찰만 하더니 몇 주가 지나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손을 내밀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당구풍월이에요. 당구풍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당은 사랑채나 큰 집을 뜻하고 구는 개를 말해요. 풍은 바람이고 월은 달이죠. 그러니까 사랑채의 개가 바람과 달을 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집 사랑채에는 항상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개는 매일 선비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바람과 달을 보며 풍류를 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개도 선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선비들이 감탄하고 달이 뜨면 시를 읽어대는 걸 매번 봤으니까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농담 삼아 말했어요. 저 개도 이제 풍어를 안다고, 바람과 달의 정치를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개가 진짜로 풍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보고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당구풍월은 진짜 실력이나 깊은 이해 없이 겉만 흉내내는 것을 뜻하게 됐어요. 그때 그 길고양이가 떠올랐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새로운 후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니 어느 중간부터 다 아는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에서도 전문 용어를 막 섞어가며 말하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그 길고양이처럼 가까이 오는 듯 하면서도 진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이해와 겉핥기식 흉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고양이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좌충우돌, 좌충우돌.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거든요. 어제 새벽에 편의점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왼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앞으로 달려가다가 뒤로 물러서고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좌충우돌이에요. 왼쪽 좌, 충돌할 충, 오른쪽 우, 돌을 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왼쪽으로도 부딪히고 오른쪽으로도 뚫고 나간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보통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상황을 말할 때 쓰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전투할 때 적진을 향해 말을 타고 돌진하는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정면으로 돌격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도 뚫고 나가면서 적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적들 입장에서는 이 장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용맹한 전투 방식을 표현하던 말이 지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 편의점 가던 날 말인데요. 사실 저도 그 고양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계획을 세웠다가 뒤집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가 또 포기하고 완전히 좌충우돌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시행착오 자체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좌충우돌도 성장의 한 과정이더라고요.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불식정, 목불식정.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글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씨가 정말 악필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 목불식정인가 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불식정? 이 말은 눈은 정자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은 눈, 불은 아니다, 식은 알다, 정은 정자를 말하거든요. 정자라는 건 한자에서 가장 간단한 글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쉬운 글자조차 읽을 줄 모른다는 건 완전히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글의 기역,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시대에 장홍정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 앞에서 상소문을 올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홍정이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신기하죠? 그 시대에는 문벌이나 연줄로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장홍정은 남이 써준 상소문을 외워서 황제 앞에서 줄줄 읊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상소문의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장홍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부분만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목불식정이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창피함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글을 읽을 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던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무식함 자체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필부 필부, 필부 필부. 커피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모두가 성공한 기업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평범한 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필부필부예요. 필은 짝을 이룬다는 뜻의 짝필, 부는 남편부, 필은 또 짝필, 부는 아내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필부필부는 평범한 남편과 평범한 아내, 즉 일반적인 서민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워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맹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임금님, 필부도 스스로 지킬 신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왕들은 백성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겼거든요. 하지만 맹자는 달랐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만의 지혜와 가치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때 그 카페에서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한때 특별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만나는 상담자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인 분들이었어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요. 필부는 결코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기일발, 위기일발.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보통이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예감이 들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김 대리님이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옥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바로 위기일발이라고 하는데요. 위기일발은 위할 위, 기틀기, 한일, 터럭발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란 뜻이고 일발은 머리카락 한 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 아슬아슬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니면 아주 조금만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을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유안이라는 학자가 쓴 글에서 나온 건데요. 당시에 한 황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왕위 계승 문제로 신하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안이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기일발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말이죠. 실제로 그때 한나라는 정말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화 속 목소리에 했던 말이 지금이 위기일발인 건 맞지만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였어요. 그분과 새벽 5시까지 통화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김 대리님께 전화하려던 건데 번호를 잘못 눌러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그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했다면서요. 위기일발의 순간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얇은 머리카락 한 올이 생각보다 질길 수도 있거든요. 전전반측, 전전반측.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 그때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이미 2시간째 뒤척이고 있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번호를 보니까 오랜만에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야, 너 혹시 잠 못 자고 있어? 친구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도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기만 한다면서요. 그때 저희가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전전반측이라는 말이에요. 전전반측에서 전은 구를 전, 또 다른 전도 구를 전이에요. 반은 뒤집을 반, 측은 옆구리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쪽으로도 굴리고 저쪽으로도 굴리고 뒤집어도 보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는 바로 그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 문후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는데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바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문후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시녀들이 왕이 밤새 침대에서 구르고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에 깊은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을 전전반측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근심 때문에 몸까지 편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말인 거죠. 그 새벽 3시 전화통화에서 친구와 저는 서로의 전전반측을 나눴어요. 친구는 취업 걱정으로, 저는 그때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지금 완전 전전반측이네.
친구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누구나 살면서 이런 밤들을 보내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전전반칙하는 밤이 와도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몸도 편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런 밤들도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가장 깊은 고민은 혼자 품고 있을 때 더 커지는 법이에요. 오비이락, 오비이락.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완벽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회의에서 저만 콕 집어서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저만 미움털이 박혔을까 싶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한 말이에요. 오비이락이라는 말인데요. 까마귀 오자에 날 비자, 배 이자에 떨어질 낙자를 써요.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배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까마귀가 날아간 게 배가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억지로 연결시켜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배나무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배를 하나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무 주인이 화를 내면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다고 우겨댔대요. 정말 황당하죠?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기만 했는데 배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더 웃긴 건 이 이야기가 실제로 관청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듣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대요.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건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억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후로 전혀 관계없는 일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누명을 씌우는 상황을 오비이락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그 까마귀였던 거죠.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진행한 건데 실패 원인도 시장 상황 변화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누군가를 탓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나 봐요. 마침 제가 신입이라 만만해 보였던 거죠.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제 탓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이 많구나.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더라고요. 오비이락. 까마귀는 그냥 자유롭게 날아갔을 뿐인데 엉뚱하게 도둑으로 몰렸듯이 우리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억울해도 꿋꿋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음덕양보, 음덕양보.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정말로 방송국 니스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새벽 3시야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받았더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낯선 할머니 목소리인데 너무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 상관과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음덕양보라는 말인데요. 음은 숨을 덕은 덕행의 덕, 양은 볕양, 보는 보답의 보예요. 숨어서 베푼 덕이 양지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양만리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해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관청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상부에서 허락받지 않고 멋대로 창고를 연 거니까요. 다른 관리들은 다 말렸어요. 너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양만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몰래 밤에 창고를 열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곡식을 나눠줬어요. 백성들은 누가 도와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고마워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제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황제가 양만리를 불러서 크게 칭찬하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 결국 큰 보답으로 돌아온 거죠. 그 새벽에 걸려온 전화 얘기로 돌아가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치매에 걸린 남편분이 집에서 나가신 걸 찾고 계시는 거였어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아직 못 찾겠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셨어요.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길에서 주운 종이에 적혀있던 번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지셨을 때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제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길래 아마 잃어버리셨나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실종된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제 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으신 거였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친절이 몇 달 후에 한 가족을 구하는 일로 돌아온 거죠. 양보가 정말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상누각, 사상누각.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20살 때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스비가 아까워서 전기포트로 라면 끓여 먹던 그때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매일 밤마다 노트에 거창한 계획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엔 아르바이트 3개에서 돈 모으고, 그 다음 달엔 학원 등록해서 자격증 따고, 1년 뒤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되고, 그 다음엔 승진해서 팀장 되고, 몇 년 뒤엔 독립해서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계획을 빼곡히 써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계획표를 쓰고 나면 뭔가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인 영어 단어 외우기는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인 이력서 쓰기는 모레로 미루면서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은 모래사, 위상, 다랑루, 집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래는 말랑말랑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상누각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헛된 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조언을 받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어느 날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공님, 저희가 적국을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할 완벽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맹상군이 그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치밀하고 거창했어요. 어느 나라부터 공격하고 어떤 동맹을 맺고 몇 년 안에 어디까지 점령할지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맹상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사상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기초가 없는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그 신하는 현재 제 나라의 실력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 백성들의 마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멋진 계획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사상누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창한 10년 계획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단단한 땅을 다져가며 한 칸씩 지어나가는 게 진짜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살신성인, 살신성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비 오는 날 퇴근길에 골목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거든요. 비에 흠뻑 젖어서 작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자기도 비에 젖어가면서 새끼 고양이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살신성인이에요. 살은 죽일 살, 신은 몸신, 성은 이룰 성, 인은 어질 인자를 써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의로운 일을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공자라는 성인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정한 군자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인의를 지켜야 한다고요. 당시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한 시대였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고통 따윈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세상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사람다움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 목숨이 소중한지 아니면 옳은 일이 더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 골목에서 만난 어미 고양이처럼 진짜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말이에요. 살신성인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는 의미인 거죠. 수수방관, 수수방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잠깐 망설였거든요.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수수방관이라는 말인데요. 수수방관의 수수는 팔뚝수에 손수를 써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뜻이고 방관은 곁에서 방해 본다는 관을 써서 옆에서 구경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귀비익에 푹 빠져서 정치는 뒷전이고 놀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록산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도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방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황제를 말렸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봤을까요? 그날 지하철에서 결국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수수방관이라는 건 단순히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명약관화, 명약관화.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도 결국은 고요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명경지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은 밝을 명, 경은 거울경, 지는 그칠 지, 수는 물수예요. 직역하면 밝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잖아요. 뭘 꾸미거나 왜곡하지 않고요. 그리고 잔잔한 호수의 물은 어떤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죠. 명경지수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고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위진남복조 시대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도현명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관리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마음이 명경지수 같은 상태가 되고 싶다. 육심과 분노, 시기와 질투로 흐려진 마음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도현명은 권력과 명예를 쫓는 대신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때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로 마음을 흐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느라, 인정받으려고 애쓰느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느라 제 마음이 온통 탁해져 있었던 거예요. 꽃잎이 물에 떨어져도 물은 다시 잔잔해지듯이 제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정한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과공비례, 과공비례.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주인님, 하루에 몇 번이나 저를 닦으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핸드폰 화면에 지문이 조금만 묻어도 미친 듯이 닦고 또 닦거든요. 심지어 보호필름까지 3겹이나 붙여놨어요. 친구들이 보면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웃는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응, 해야 돼 하고 답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저를 딱 꼬집어 말하는 것 같아요. 과공비례, 넘칠 과자에 공손할 공, 아닐 비에 예의 레자를 쓰거든요. 직역하면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무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공손하게 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그게 진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핸드폰을 너무 과하게 아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에 노나라에 살던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장이 스승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문 앞에서 3번이나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히 송구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겸손한 표현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자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자장만 혼자 과도하게 격식을 차리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어느 날 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장아, 너무 지나친 공손함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란다. 진정한 예의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바로 이때 나온 말이 과공비례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그렇게 과하게 아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히 쓸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점점 강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긴장해서 조심히 해줘, 진짜 조심히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친구는 황당해하며 야, 너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핸드폰을 아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진정한 배려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 거더라고요. 과공비례,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어요. 겸인지용, 겸인지용.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용기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큰 소리 치고 앞장서는 게 용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 조용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겸인지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용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겸은 겸비할 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진다는 의미고요. 인은 사람인, 지는 의지, 용은 용기용이에요. 즉,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고 남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게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인데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그때 조나라에 인상여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의 보물인 화시벽을 가져오면 15개 성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인상여가 나섰어요.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진나라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적국의 왕 앞에 홀로 서서 나라의 보물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 정말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인상여는 진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성을 먼저 넘겨주면 보물을 주겠다고요. 당연히 진왕이 화를 냈죠. 그때 인상여가 한 행동이 정말 대단해요. 보물을 들고 기둥에 부딪혀서 깨뜨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결국 진왕이 물러섰고 인상여는 보물을 무사히 지켜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인상여를 보고 한 말이 바로 겸인지용이었어요.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40살 되던 해 겪었던 일도 비슷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들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앞에 나서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조용히 감당하는 거라는 걸요. 겸인지용. 여러 사람의 용기를 혼자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수원수구, 수원수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만 이런 일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 탓을 하며 살게 된 걸까 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수, 원, 수구예요. 수는 누구수, 원은 원망할 원, 수는 또 누구수, 구는 허물구 자를 써서 수완수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깨달음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사마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귀공자였어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앞날이 창창해 보였거든요.
근데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자신은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도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다 누구 때문이야? 하늘이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 밤낮으로 원망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점점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남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수원수구,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는가?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지하철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건 바로 제 대학 시절 이야기였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서류는 계속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그때 저도 똑같았어요.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학교가 인서울이 아니라서 집안이 가난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세상 탓만 했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그 아주머니와 똑같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얼굴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세상 탓을 해도 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수원수구.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남 탓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금난지게, 금난지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가야,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니? 갑자기 하신 질문이라 어리둥절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친구가 1000명이라고 하더라. 근데 진짜 친구는 몇 명이니? 그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정말로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란지게예요. 금은 황금을 뜻하고 라는 만초를 의미해요. 지는 사이를, 개는 계약이나 약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고 난초보다 향기로운 우정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황금보다도 소중하고 난초처럼 고상한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짜 베스트 프렌드, 평생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베가라는 검은고의 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가가 산속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나무꾼 종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베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는 높고 웅장한 산이 보이는군요. 라고 했고 흐르는 물을 떠올리며 연주하면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베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둘은 금세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베가는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검은고주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 연주하겠는가? 라면서 말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카톡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매일 밤 전화를 걸어서 그냥 옆에 있어준 친구 말이에요. 별다른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같이 있을게 라고 해준 그 친구야말로 진짜 금란지게였구나 싶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맹자정문, 맹자정문.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히 오후 3시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그 고양이를 따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고양이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맹자정문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맹자정문은 장님맹, 사람자, 발을정, 문문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장님이 문을 바로 찾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 외적인 조건이나 한계가 있어도 내면의 확신과 경험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에 한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마을 어디든 혼자서 정확히 찾아다닐 수 있었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눈으로 보는 길은 하나뿐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길은 수천 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의 나침판을 따라 걸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현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오히려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찾아낸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맹자정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의존하며 살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항상 불안해하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며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있었어요. 냄새로, 소리로, 발바닥 감촉으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길 찾기는 눈이 아니라 경험과 직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목불인견, 목불인견.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와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민망하고 어색해서 말이에요.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은 눈목, 불은 아닐 불, 인은 참을 인, 견은 볼 견자예요. 직역하면 눈으로 참고 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참혹하거나 참아 보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참아 볼 수 없다, 눈 두고 볼 수 없다고 할 때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충추전국 시대 이야기예요.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진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장군이 이런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며 병사들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전쟁 중에도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으려 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장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목불인견이라는 게 꼭
끔찍한 장면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차마 보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렸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차마 볼 수 없는 일 앞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바꿔나가는 것이겠죠. 염량세태, 염량세태. 어젯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건 옛날 트로트였어요. 그 순간 기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은 돈 있을 때만 친하게 지내다가 없으면 쌀쌀맞게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문득 옛 천조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거든요. 염은 뜨거울 염, 량은 차가울 양, 새는 세상새, 태는 모양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마치 날씨처럼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뜨겁게 다가오다가 겨울에는 차갑게 돌아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요. 그런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떤가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지고 심지어 피하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염량세태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시를 쓰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칭찬하고 관리들도 출세시켜주려고 줄을 섰어요. 친구들도 많고 초대받을 곳도 넘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도 못 본 척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재능 있다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거이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세상의 차가운 모습을 염량세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경험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특히 한 친구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염량세태를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껴주세요.